작년에 주식이나 코인 거래를 하셨는데 1099 양식을 받지 못해서 신고를 고민하고 계시나요?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받은 1099 금액 그대로 신고하고 세금 납부를 마치셨나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생각이요, 수천 불, 크게는 수만 불의 세금 폭탄 또는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미국 내 기본 소득인 W2에 대해서 간단히 다뤄봤죠. 오늘은 세금 신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1099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소득을 반영하는 양식이잖아요. 뭐 투자 소득부터 사업 소득까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요, 이 1099 양식 못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1099을 받으면 그 금액 총액을 다 신고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Form 1099의 어떤 여러 가지 양면성 또는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한 것, 즉 투자소득, 뭐 사업소득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게 맞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099이라는 양식을 받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이유, 또 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왜 전부 신고하는 게 아닌지를 어떻게 보면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이게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 간단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내용이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이 1099 양식이요, 오지 않아도 신고해야 된다 입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어떻게 보면 좀 착각인데, 브로커가 또는 거래 상대방이 나에게 제공한 소득에 대해서 1099을 보내주지 않았으니 IRS도 내 거래 내용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완전히 틀린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이 주식 거래나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거래 양식이죠. 브로커 그리고 거래소는요, 여러분의 거래 내역을 IRS에 보고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러한 브로커 거래소 또는 카운터파트가 본인에게 양식을 보내주지 않았더라도 그 거래 데이터, 연간 거래 데이터, 여러분들의 그 거래 데이터는 이미 IRS에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우편 배달의 문제건 뭐 어떤 이유에서 내가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내 정보가 IRS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한 당연하게도 IRS는 이렇게 받은 데이터와 여러분 이 세금 신고서를 비교하죠. 그래서 각 개별 납세자의 신고서에 이러한 투자 소득 내역이 없다면 IRS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이 거래소 브로커가 해당 거래에 대해서 그 정보를 IRS에도 보내고 나한테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못 받았다고 해서 신고를 안 하고 내 신고서가 그대로 접수가 되면 나의 신고서와 IRS가 받은 이게 비교가 되는 거고 불일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통지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걸 못 받았으니까 몰랐다라는 변명 하지도 않겠지만 통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들에게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손실이 났어도 신고해야 되는데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손실이 났으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고요. 오히려 손실이 났을 때야말로 더 신고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러한 손실을 통해서 당장 또는 그게 아니어도 미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이 손실이 소득을 줄일 수 있다, offset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도 함정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예컨대 주식에 있어서의 와시세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요, 손실을 본 주식을 팔고 나서 30일 이내, 전후니까 총 61일인데요. 이 이내에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런 주식을 다시 사면 이 손실을 세금 공제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해주는 건데요.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보죠. 여러분이 테슬라 주식을 샀어요. 10,000불에 샀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걸 8,000불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2,000불의 손실을 본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요, 2주 뒤에 테슬라 주가가 이제 다시 오를 것 같다라고 해서 8,000불에 다시 샀다고 칠게요. 그러면 10,000불에 사서 8,000불에 팔았으니까 2,000불의 손실을 내가 실현했고, 그리고 나서 새로 산 게 8,000불이니까 나는 8,000불에서 시작하는 거겠지 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을 본 주식을 팔고 나서 동일 주식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주식을 30일 이내, 전후니까 그저 후에 30일 이내에 산 거니까 이러한 2,000불의 손실을 공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 와시세 규정을 몰라서요, 연말에 손실을 확정했지만 공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얘기를 마침 또 사례로 들었으니, 이 현재까지는요, 이 와시세 규정은 주식에만 적용이 돼요. 대신에 암호화폐라던가 뭐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판 거를 다시 사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뭐 이거 역시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규정이다라는 것은 또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올해 신고에서 가장 큰 변화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은 바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5년 거래부터는 이 브로커들 또는 이 거래소에서는요, 1099DA입니다. 디지털 에셋인데요. 이런 새로운 양식을 통해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내용을 이 세금신고서에 반영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묘한 함정이라기보다는 어떤 한계라는 게 있을 텐데, 뭐냐면 이 25년 거래에 발행되는 1099DA 폼에는요, 여러분의 코스트 베이시스, 그러니까 취득 원가 정보인데 이게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총 판매 금액만 보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의 의무에는 그 자산, 해당 자산의 원가가 얼마였는지를 어떤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샀어요. 5만 불에 사서 6만 불에 팔았다고 쳐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득이 10,000불이잖아요. 하지만 1099DA에는 이게 제대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판매 금액인 6만 불만 찍혀서 보고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취득 원가를 제대로 내가 찾아가지고 보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6만 불 중에 얼마냐, 뭐 이론상 전체 금액을 이득으로 봤다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과세하는 어떤 세금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걸 주의해야겠죠. 특히 여러 거래소, 한 거래소가 아니라 여러 거래소를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코인 간의 교환이 잦았다면 이 취득 원가 계산하는 게,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꽤나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수수료까지 고려해서 또 계산을 하는데 개인이 직접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수만 불의 이 과세의 차이를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 쪽으로 좀 넘어가면요, 이러한 1099NEC는요, 받은 금액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소득 관련된 얘기인데, 프리랜서, 뭐 자영업자들이요, 이러한 1099 Non-Employee Compensation, NEC를 받고 나서 이 금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왜? 이건 총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러 공제 항목들을 잘 찾아냄으로써 이 나의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비종업원으로 받은 컴펜세이션인데, 여기서 이 사업, 이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모든 어떤 합리적이고 필요한 reasonable and necessary일 텐데, 이러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케줄 C라는 양식에 정리해서 신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거, 홈오피스 공제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만약에 내가 이러한 수입을 얻기 위해 집에서 어떤 그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 집 자체가 사무실이고 이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발생한 집세라던가 몰기지 인트레스트라던가 재산세라던가 아니면 관리비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얼마 내가 썼다가 아니라 그 에리어를, 그 지역 또는 그 공간을 독점적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는데요. 뭐 예를 들어 거실 왔다 갔다 하면서 했으니까 그래 내가 뭐 방이 5개인데 그 중에 한 방이었으니 뭐 5분의 1 이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사업만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이 예를 들어 1000스퀘어핏이고 그 중에 특정 에리어에 해당이 되는 이 100스퀘어핏, 그러니까 1100이니까 이렇게 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집을 렌트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2000불을 매달 낸다. 그러면 10%니까 200불 곱하기 12 하면 뭐 2400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챙김으로써 그만큼 과세를 줄이는 거니까 중요하겠죠. 자, 그 밖에 차량 비용도 있습니다. 출퇴근은 대신에 공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나의 워킹 스페이스에서, 회사에서 이 고객 미팅이나 업무 관련해서 이동하는 것은 모두 기록했다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다면 이게 또 표준 마일리지 방법도 있죠.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는 내가 이렇게 미팅, 업무 관련으로 이동한 거리에 대한 로그시트를 작성하고 그때 발생한 실제 비용 대신에 마일당 25년 기준으로는 70센트가 되니까요. 이러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작년에 업무 관련으로 이동을 한 게 뭐 5,000마일을 운전했다라고 하면 이게 70센트니까요. 이 3,500%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록해 놓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그 돈은 계속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결국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개개인들이 챙길 수 있는 여러 소득 공제에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항목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그 외에도 또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은요. 광고비다, 뭐 수수료다, 소모품이다, 뭐 법률 비용이다. 심지어는 사업 관련해서 내가 하는 어떤 식사 미팅이 있다면 그런 식사 비용에 있어서도 일정 퍼센트, 50%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객과 미팅에서 식사하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잘 챙겨야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영업자들이 또 부담하는 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가 있죠. 이게 소득에 대해서요, 우리가 급여 말고요, 자영업자로서 버는 이 사업 소득은요, 소득세 외에 15.3%의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 자영업세를 추가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뭐 소셜 시큐리티하고 메디케어 텍스죠. 그런데 절반을 보통은 이제 직장인이라 그러면 본인이 내고 절반은 회사가 내지만 자영업자는 모두가 본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전체 15.3%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의 절반을 또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놓치곤 합니다. 이거는 자영업세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를 줄이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 급여 생활자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영업자들은 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를 부담하니 그 중에 절반만큼은 소득세를 줄이는데 쓰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모르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 더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챙길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내 사업으로부터의 순수익이 10만 불이었다 쳐요. 그러면 자영업세로 뭐 한 15% 정도를 내게 될 텐데, 그리고 여기서의 또 이제 절반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7천여 불에 해당이 되는 것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챙기면 되는 건데, 이걸 놓치면 그만큼 또 세금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챙겨야 되는 항목이다라고 하겠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세금 신고할 때 에스티메이트 텍스죠. Quarterly Estimate Tax Payment, 그 분기별 예상 세금을 또 챙겨야 되는데요. 자영업자들은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 1년치의 세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내가 미리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돼요. 이거를 Quarterly Estimated Tax라고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걸 몰라요. 그쵸? 뭐 모를 만도 하죠. 왜? 급여 생활의 경우는 당연히 원천 징수가 되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전문가가 아니니 자영업자로서 내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내는 거겠지만 생각하고 연중에 내야 되는 것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다음 해 4월에 세금 신고할 때 한꺼번에 목돈을 내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일단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걸 예납을 그 전해 연중에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까지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야 된다. 연중에도 챙겨야 되고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겠죠. 자, 결론입니다. 뭐 몇 가지 있습니다만, 첫째, 1099 얘기했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런 내용들 IRS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거래 내역이니까 꼭 챙겨서 내가 놓치지 않고 납부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투자 소득은요, 코스트 베이스 계산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 도입된 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서 이 1099DA가요, 취득 원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내가 큰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식의 경우 와시셀 룰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업소득, 자영업자 사업소득이라고 한다면 공제 항목을 최대한 챙겨야 된다. 홈오피스 비용이다, 차량 비용이다, 광고비, 뭐 식사 비용, 이런 것들 놓치고 있는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우 이 셀프 임플로이먼트 텍스의 절반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라는 것, 그리고 또 매년 분기별 예상세금 납부라는 그런 의무를 꼭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주제, 특히 25년도 세금 신고죠. 개인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주 튀어나오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JC&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